하늘은 바다색을 닮아 있었다. 초겨울 바다는 푸르다 못해 검은 빛이 돌았다. 끼루룩 끼루룩 이름 모를 물새들이 무리지어 바닷가를 맴도는 저녁 무렵의 북평 마을은 조용하기만 했다. 북평은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큰 고을 강릉의 북쪽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지금은 해수욕장으로 널리 알려진 경포대에서 조금 떨어져 동쪽으로는 바다를, 서쪽으로는 높은 봉우리를 곁에 두고 있었다. 우수수수수 바닷바람이 마을을 감쌀 때마다 훌쭉 키만 큰 나무들은 온몸을 부르르 떨며 몇 입 남지 않은 낡은 이파리들을 떨어냈다. 컹, 커, 엉컹. 물새들의 울음에 답이라도 하듯 개들이 목청을 높였다. 초가를 이은 집집마다 아궁이에선 구름 같은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저녁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마을 구석구석에 퍼져나갔다. 구불구불한 마을길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벌써 뜸했다. 마을은 이제 고단한 하루 일을 마치고 쉬려 하고 있었다. 얕은 막한 둔덕을 뒤로하고 의젓이 기대 앉은 기아집만이 조용한 가운데 부산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래 대강 준비는 되었나? 골마리에 나와 서성이던 안방마님이 최근이라도 하듯 나의 지긋한 행랑 어멈을 불러세웠다. 그러면요 마님, 아까부터 큰 솥에 깨끗한 우물물을 길어다 끓이고 있지요. 마님은 미덥지 못한 듯 다져 물었다. 미역도 좋은 걸로 골라 두었나? 두툼하고 꺾이지 않은 것으로? 행랑 어멈 입가에는 웃음기가 돌았다. 마님은 벌써 여러 번이나 똑같은 말을 한 것이다. 마음 푹 놓으세요. 제가 눈치껏 마련해 두었지요. 이 집 안방마님 최씨 부인은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최씨 부인은 앞마당을 가로질러 뒤뜰로 갔다. 북평 마을에서도 기품 있기로 소문난 선비 이사원의 집은 널찍하게 털을 잡고 있었다. 안채, 사랑채에 작은 행랑채까지 달려 소박하면서도 짬새 있는 모습이었다. 이사원은 용인이씨로 아버지 이익 딸은 병마 오후를 지내고 할아버지는 군수를 지낸 집안의 자손이었다. 그의 아내 최씨 부인 또한 이조 참판을 지낸 최치운의 손녀요 참판 최응현의 딸이었다. 그들은 결혼한 뒤 줄곧 최씨 부인의 친정인 강릉의 최참판 댁에서 지냈으나 얼마 전부터는 이 북평마을에 자리 잡고 살고 있었다. 이사원은 비록 벼슬길에는 나가지 않았으나 양반의 채통을 반듯하게 지켜 나가는 선비였다. 최씨 부인은 뒤편 구석으로 걸음을 옮겼다. 담장 가까이에 있는 장독대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 단지, 독, 바라기, 옹기들이 말 그대로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너른 뒤뜰에는 대나무가 빽빽했다. 검은 빛을 띠어 오죽, 즉 검은 대나무 라 불리는 것들이었다. 뒷날 사람들이 이 집을 오죽헌이라 부르게 된 것도 바로 이런 까닭에서였다. 말라 떨어진 대나무 잎들이 최씨 부인의 발밑에서 서걱서걱 낯선 소리를 내었다. 최씨 부인은 어느새 두 손을 마주하여 비비면서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듬직하게 생긴 독 위엔 물이 담긴 하얀 사기 대접이 놓여 있었다. 비옵니다. 비옵니다. 천지신명님께 비옵니다. 최씨 부인의 기도는 입속으로 잦아들었다. 아침부터 최씨 부인의 딸 이씨에게 산기가 있었다. 이씨의 태 속에서 9달을 다 채운 아기가 비로소 세상 구경을 하려는 모양이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지 이씨는 한동안의 아픔 끝에 막 깊은 잠으로 빠져들었다. 그저 이번에는 도련님을 점지해 주셔서 손귀한 평산 신씨 가문을 일으켜 세우게 하옵소서. 최씨 부인의 손 비빔은 쉼이 없었다. 가여워서 어쩌나 우리 아씨께서 저렇게 고생을 하셔서 도련님을 얻으시려고 힘이 드시는 게요. 지난번 아기씨는 얼마나 쉽게 얻으셨다고. 그나저나 한양 서방님께서는 왜 이리 늦으시나 몰라. 행랑채 안악내 몇이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소곤댔다. 손으로는 부지런히 마른 가지를 꺾어 불 속에 던져 넣으며 불땀을 돋우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별채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마님 축하드립니다. 아가씨도 건강하십니다. 얼굴이 땀으로 뒤범벅된 안악내가 최씨 부인에게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를 건네주었다. 계집아이였다. 최씨 부인은 서운한 마음에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마님 여기 좀 보세요. 눈을 반짝 뜨고 있는 게 갓난아기 아이 같지 않습니다. 최씨 부인은
아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과연 눈망울이 초롱초롱했다. 빛을 쏘는 듯한 까만 눈동자는 맑고도 깊었다. 할머니의 눈길을 느끼기라도 하듯 아기는 울음을 뚝 그치고 입술을 야무지게 다물었다. 저런 예쁘시기도 하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겐가? 야, 삼신할머니의 노여움을 받으면 어쩌려고. 아기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네. 최씨 부인은 서둘러 아낙네의 말을 막았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최씨 부인도 같은 생각이었다. 연 아기가 아니로구나. 사내아이였더라면 틀림없이 큰 힘을 되겠는데 최씨 부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혀를 끌끌 찼다. 그러자 아기는 큰 소리로 울어대기 시작했다. 겨우 정신을 차린 산모 이씨 부인의 눈가에는 물기가 맺혔다. 이 아기가 장차 신사임당 같은 큰 인물로 자라날 줄은 그 방 안에 누구도 알지 못했다. 1504년 갑자년 10월 29일의 일이었다. 그 무렵 강원도 험한 산길에서 선비차림의 나그네가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와 딸이 머물고 있는 북평 처가로 가고 있는 참이었다. 아직도 하루 걸음은 더 남았겠는걸? 혼잣말하는 그의 이마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다. 얼마 전 아내가 둘째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기별을 전해왔다. 이번에는 아들일까 딸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내어 중얼거리다 그만 피식 웃고 말았다. 그게 어디 사람 마음대로 되는 일이던가? 물론 이번에는 아들이라면 좋겠지만. 한양에서 쓸쓸히 손주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를 떠올리며 그는 낮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평산신시로 이름은 명화라고 했다. 자는 계흠, 호는 송정이었다. 멀리 보면 고려 태조 때 충신 신순겸의 18대 손이었고 중조 할아버지는 좌회정 신계, 할아버지는 대사성 신자승, 그의 아버지는 영월 군수를 지낸 신수권이었으니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집안의 자손이었다. 신명하는 잠시도 쉬지 않고 걸었다. 그가 오죽헌에 다다른 것은 아기가 태어난 날 저녁 무렵이었다. 이생언니 대문에는 벌써 금줄이 드리워 있었다. 금줄이란 아기가 태어난 것을 알려서 주위 사람들이 함부로 드나드는 것을 막는 줄이다. 굵은 새끼줄에 검은 숯이 끼워지고 사이사이 소나무 가지가 꽂혔다. 아, 이번에도 딸이로구나. 신명하는 저도 모르게 씁쓸히 웃었다. 솔가지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음을 뜻했다. 어험, 어서 오게나. 날씨가 쌀쌀해. 고생이 많았겠네. 이사오는 큰절을 올리는 사위에게 멋쩍어 하며 말을 건넸다. 어허, 거참, 또 딸이라네. 자네 괜찮겠는가? 신명하는 그저 빙긋 웃을 뿐이었다. 아들이든 딸이든 어떻습니까? 나라가 이리도 어수선한데. 그는 입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벌써 여러 해째 나라는 뒤숭숭했다. 연산군이 나라를 다스린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연산군은 성종 임금의 맏아들이다. 그는 천성이 어질지 못했는데 그것은 어쩌면 어릴 적부터 어머니 품에서 자라지 못한 탓인지도 모른다. 연산군의 어머니 윤비는 왕비로서의 품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궁궐 안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잇따랐다. 그러다 마침내는 성종을 할퀴어 그만 얼굴에 임금의 손톱 자국을 내고 말았다. 이 일로 윤비는 궁궐에서 내쫓기고 끝내는 사약을 받아 마시고 한을 품은 채 죽어갔다. 그때 세자 연산군의 나이는 겨우 7살이었다. 뒤늦게야 이 비밀을 알게 된 연산군은 무서운 복수를 하기 시작했다. 그 사건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신하들을 모두 잡아들여 죽이고 이미 죽은 이들은 시체를 파내어 목을 베기까지 했다. 그들의 가족들도 물론 무사할 수는 없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이 사건은 사임당에 태어난 갑자년에 일어나 갑자사화라고 한다. 사활한 많은 선비들이 한꺼번에 사활을 입은 사건을 말한다. 그래, 그 소문이 모두 사실이란 말인가? 상관께서 할머니 인수대비를 때리셨다는데 말이야. 이사원이 문득 생각난 듯 물었다. 방구석에 틀어박혀 글이나 읽는 선비가 무엇을 알겠습니까마는 듣기로는 성종임금의 후궁이던 정씨, 엄씨, 두 수귀와 안양군, 봉안군 두 왕자들까지도 죽임을 당했다 합니다. 그분들은 상가마마와 형제가 되시는 분들이지요. 이사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알고 보면 이번 일도 간신배들이 임금을 충동질해서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신명하는 분을 사귀려는 듯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장인 이승원은 쩝쩝 입맛을 다시며 긴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사실 갑자사화가 있기 이미 6년 전에 무호사화가 있어 많은 선비들이 죽거나 귀향을 간 일이 있었다. 1498년
무오년의 일이었다. 성종 임금 때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김일손이라는 사가는 스승 김종직의 글 조의제문을 끼워 넣었는데 바로 그것이 말썽의 꼬투리가 되었다. 조의제문은 옛날 중국 초나라의 항우가 의제를 임금으로 내세웠다가 죽인 사건을 스포하는 내용의 글이었다. 그런데 이를 자세히 보면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임금 자리를 빼앗은 것을 빗대어 비난하고 있었다. 사실 사간 김일손은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로 임금의 잘못이라도 써넣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하지만 이 일은 살인파라 불리는 선비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훈구파 선비들에게 좋은 구실을 만들어 주었다. 훈구파들은 이 일을 연산군에게 고해 바쳤다. 가뜩이나 선비를 싫어하던 연산군은 임금이 한 일에 대해 감히 신하가 트집을 잡았다며 살인파의 많은 선비들을 죽였다. 심지어는 이미 죽은 김종직의 무덤을 파내어 시체의 목숨을 베기도 했다. 정말 무서운 일들이로군. 장차 이 나라가 어찌 되려노. 장인은 한양에서 온 서희를 붙들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느라고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다. 여러 날이 지났다. 동짓달이 다가오면서 겨울이 깊어졌다. 부평마을은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다. 부평은 워낙 눈이 많이 오는 고장이었다. 옳지 그래 아비가 왔네니라. 어허허허허 고놈 참. 신명하는 아직 고개도 채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얼으며 연신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이것 보시오 부인 우리 둘째가 여간 똘똘하게 생긴 게 아니오. 신명하는 웃는 낯으로 이씨 부인을 바라보았다. 갓 태어난 어린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씨 부인은 나직이 대꾸했다. 그게 아니라오. 이 아이의 눈매를 보시오. 선이 또렷한 데다 눈빛이 살아있어. 이놈이 고추만 달고 나왔더라면 하다가 신명하는 아차하며 말을 멈추었다. 이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손바닥으로 장판 바닥을 쓸고 있었다. 삐걱삐걱 매서운 바닷바람이 덧문을 때리고 지나갔다. 내가 부인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리 말한 것이 아니오. 아들이 아니면 또 어떻소. 아들이건 딸이건 하늘이 주신 우리의 귀한 자식들이오. 나는 그런 차별을 두어 부인이나 딸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소. 게다가 우린 아직 젊지 않소. 신명한 이씨 부인의 마음을 다독였다. 하지만 그 역시 딸아이가 큰 인물이 될 것을 꿈꾸지는 않았다. 그가 한양으로 떠나며 아이에게 붙여둔 이름은 인선이었다. 인선이란 어질인자 착할 선자로 당시 여자들이 덕목으로 삼고 있던 착하고 어지러라는 뜻이었다.